네. 제13회 행정사 시험 대비 파이널 특강 행정사 실무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이제 민법 하시고 오늘 이제 파이널 이제 실무법이 이제 시작할 텐데 아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유난히 오늘 또 날도 더운 것보다 더 습해가지고 더욱더 공부하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이제 마라톤처럼 힘차게 한번 오늘 이제 다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 실무법 오늘은 이제 6시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2시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 내리 4시간을 하고 그리고 저녁 드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저녁에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총 9시에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3시간을 심판법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 한 다음에 저녁 이후에는 이제 비송사건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6시간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숨가쁘게 좀 진행합니다. 대신 좋은 거는 여러분이 반강제적으로 1회독을 어제 다른 과목들 하고 오늘 이제 반강제적으로 실무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것 같으면서 안 남기도 하고 그러긴 할 텐데 반드시 좀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딱 한 5분 정도만 한 번만 봐주세요. 5분 정도만. 본 것과 안 본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오늘 강제적으로 쭉 계속 1회독을 할 건데 꼭 반드시 집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법 저희 교재로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이제 노란색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혹여나 이제 교재가 없는 분은 이렇게 자료집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맨 첫 페이지 이렇게 이 자료집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교재는 요거 이제 파일 자료는 이거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건데 카페 이게 이제 파일이 이제 올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암호를 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비번은 이게 이제 녹화되기 때문에 2교시 때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알려드린 분들은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일을 아예 한글로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이 기출문제 분석표랑 이게 조금 흐릿하게 좀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주로 이제 어떤 파트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지 약간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저도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게 좀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먼저 맨 위에 보시면 기출 분석표 보시면 행정사법부터 맨 위에 보시면 주로 저희가 이제 서설 요건 절차 효과 제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쪽 보시면 제재 파트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제 효과 파트에서 7회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절차 파트에서 업무 신고 기준 해가지고 9회 때 10회 때는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회 때 행정사 업무가 좀 나오면서 되게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지? 라고 했었을 것 같은 12회 때 저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거 준비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13회 예상으로 보시면 거기에 벌칙 과태료가 따로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1회 기준으로 나왔을 때 벌칙 과태료 저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무와 책임 해가지고 그 파트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7회 때 이후로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행정사 법인의 업무 신고 기준 아마 이제 사례 모의고사 때 했었을 텐데 생각보다 이제 그 어떻게 답안 구성할지를 잘 그 사례 모의고사 때 했을 때 잘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례 모의고사 답안지 그 모범 답안을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 기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파트에서 그 요건에서 그나마 중요한 게 결격 사유인데 결격 사유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 뭐 나름의 확률 좋지 않나요? 4개 중에 하나? 네, 4개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만 나오냐?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강약을 강사 입장에서 하나 이제 추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은
행정심판법을 쭉 보시면 매년 요건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할 때 대청피기,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기간 해가지고 그 파트는 매년 하나씩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올해 좀 나올 수 있는 게 불고지. 저는 이제 불고지랑 협의의 청구이익, 그 다음에 제3자 청구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 파트에서 한 번 더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 파트에서는 늘 이제 처분사의 추가 변경, 재결의 기속력, 그 다음에 집행정지, 간접강제 뭐 이런 것들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올해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한동안 안 나와가지고 가장 유력하게 절차 파트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결에서는 사정재결, 사정재결이 1회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뭐 대충 보면 뭐 대략 여러분들도 유추되지 않나요? 어떤 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네, 저만 찍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유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비송사건 절차법은 되게 이제 나오는 곳에서 되게 나오는 형태로 나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그러면 맨 위에 보면 서설 파트에서 특징이 한동안 7회 때 9회 때 나오다가 안 나왔고, 그러면 올해 한 번 더 준비하셔도, 그래서 특징은 직직비 기기간, 이러한 종류를 여러분이 바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파트에서 대리인이 생각보다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리인, 그리고 이제 관할은 이제 11회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관할보다는 이제 대리인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차 파트에서는 다른 것보다 이제 절차 비용에 대한 게 6회 때 나오고 안 나왔는데 나머지는 거의 하나씩 나올 것들이 다 나와서, 그리고 이제 심리는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올해 나오기는 힘들고, 그리고 넘어가면 효과 파트에서 그 중에 재판 중에서 재판 취소 변경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관할하고, 그 다음에 재판의 취소 변경이, 그 다음에 심리,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다른 어떤 제도에도 없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의 취소 변경을 언제든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과태료 정식 재판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네, 행정사법 4가지, 그 다음에 심판법 3가지, 그 다음에 심판법은 3가지가 아니네요. 그것도 5가지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 5가지, 이 정도 하면 확률이 상당히 좋지 않나요? 네, 이 중에서 그래도 한 매년 3가지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러면 이것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강약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더 꼼꼼히 하시고, 나머지도 보셔야 되긴 하지만 이제 목차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그리고 중요한 위주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표 있는데, 자, 나눠드린 표가 있습니다. 뭐 첫 장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첫 제목, 네, 2025년 13회 행정사 시험 대비 파이널 특강 자료 해가지고 목차 키워드 정리했습니다. 이거 파일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정을 하시되 이걸 다시 되팔면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린 거니까. 그래서 간혹 이걸 다시 되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파일로 카페에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키워드를 다시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훨씬 더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지만 여러분이 다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이따 4교시 때 행정사법을 할 거고, 자, 먼저 심판법 먼저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숫자로 이제 몇 회 나왔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 수강하셨던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옆에 몇 회 나왔는지 횟수를 좀 적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왔는지,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법 보시면 행정심판에 대한 작년에 이제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12회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적격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청구인적격도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협의의 청구이익이 5회 때 한번 나오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기가 가장 유력하게 보이고, 그리고 피청구인적격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쭉쭉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판법은 논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점이 한 19가지 정도 되는데 936 그러면 17가지 되네요. 논점이 17가지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는 걸 여러분이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를 아직 못했네요. 저는 이제 행정사 6회 때 이제 수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7년차, 그리고 행정사법인도 이제 업무도 7년차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영리법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혹시 카페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은 요거 가입하시면 지금 파일 여기 카페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때 점수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신 분도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법을 먼저 눈으로 크게 여러분에게 요거 자료도 같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가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하나가 여기 하나 넘겨보시면, 저희가 심판법부터 하다 보니 제 강의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이것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이제 다른 강사분하고 약간 논리 구성이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판법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이 그림을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하실 때 그릴 수만 있으시면 수준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행정은 어떤 접수하는 절차가 먼저 시작입니다. 그 절차를 그 절차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성을 할 때에 있는 뭘 작성하냐, 그게 바로 요건인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청구라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행정은 접수를 하면 문서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문서로 나옵니다. 그 문서가 재결문입니다. 그런데 그 재결이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다른 결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류에 대한 어떤 요건에 대한, 아까 요건들은 내가 접수하는 그 문서에 작성해야 될 내용들을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요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적지 않으면 우리는 부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이니까 앞에, 그리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요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고를 하면 신고 요건, 비송사건에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신청 요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요건을 만약에 안 갖췄으면 이걸 부적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법을 말하겠죠. 행정심판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부적법하게 되면 절차에서 각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죠. 결론적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제가 이제 9가지를 요건을 하고 있는데, 대청피기, 앞자만 따서 대청피기, 심재지선심, 이 9가지를 검토를 하란 얘기입니다.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물어보는 거면 저 9가지를 검토해야 되고, 만약 갖추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하되는 겁니다. 만약 문제에서 적법하냐라고 물어봤으면 결국은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적법한지 이걸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뭐 각하하고도 또 같이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와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건 9가지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놓은 이 9가지를 하나씩 이제 검토를 할 거고,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리고 한참 보통 60일 후에 심리라는 걸 하고, 그리고 의결을 합니다. 의결이라는 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심리라는 건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절차, 그리고 최종 이 자료가 일반적으로는 계속 연속적으로 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하루에 하긴 하더라고요. 서류는 계속 취합은 하지만 최종 판단을 하는 데서는 거의 심리를 하루에,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날 다수결을 하는 거죠. 그 다수결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 재결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적법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라는 건 내가 원하는 청구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청구, 그 청구대로 안 받아주는 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안 받아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청구대로 받아주는 걸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하, 기각, 인용은 순서대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법만 보고 있지만 나름의 우리가 지금 행정사법의 신고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다 접수 절차가 다 그런 식으로 먼저 검토, 형식적인 걸 보고 형식적인 게 끝나면 내용대로 들어줄 건지, 일반적으로는 먼저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걸 먼저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그 다음 인용을 한다라고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행정은 대부분 이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각기인, 각하라고 하면 부적법하구나. 그리고 그걸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받아들일지 말지, 그러면 안 받아줄 거를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그게 기각, 인용. 그래서 각기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았고,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했잖아요. 그 원하는 대로가 이미 행정심판법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취소, 무효, 의무행 심판으로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행정심판법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행정심판법에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청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무작위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가 세 가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심판, 무효 동항 심판, 의무행 심판. 그러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항상 취소 심판인지 무효 동항 심판인지 의무행 심판인지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형식을 못 갖추면 각하라겠잖아요.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일 먼저 볼 때마다 심판의 종류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가끔 심판의 종류를 어려워하시는데 단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단어 그대로. 취소 심판은 말 그대로 취소를 구하는 심판, 때에 따라서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99%가 다 취소를 구하는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취소 심판인 거고, 의무이행 심판은 내가 불이익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불이익을. 그러면 내가 유리한 걸 요구할 건데 보통 처분을 구하는 심판을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처분이 아무 때나 갑자기 튀어나온 처분이 아니라 앞에 전제가 있는 거죠. 신청을 내가 최초 신청한 그 처분대로 구하는 심판을 의무행 심판이라고 합니다. 취소 심판은 내게 불리한 걸 제거하는 거고 나한테 불이익하게 한 거를, 의무행 심판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의무행 심판입니다. 무효 동항 심판은 처음부터 처분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거고 처음부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던 걸 그걸 확인하는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취소 심판, 의무행 심판 두 가지로 나오니까. 그러면 선택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취소냐 아니면 의무행 심판이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잠시 후에 정의 한 번 더 보실 거고, 그러면 심판을 알았으면 그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 심지어 취소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심판을 청구하냐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처럼 어떤 걸 내가 원하느냐에 따라 각하, 기각, 인용이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다시 상세하게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결론이 어떤 심판이냐라고 정해지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나의 운명이 내가 처음부터 무엇을 심판을 청구하냐에 따라 결론이, 그래서 취소 심판은 취소, 변경 명령 재결로 결론이 되어 있다고. 이게 조문에 있습니다. 조문에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무행 심판은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취소 심판, 의무행 심판을 먼저 처음부터 찾게 되면 그리고 나서 쭉 흘러가고 나의 결론이, 내가 원하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이 결론은 인용 재결 중에 예시입니다. 인용 재결 중에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큰 틀이고요. 이제 세부적인 것도 하나씩 보시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이제 9가지의 요건이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9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 적격, 그다음에 청구 기간. 대상 적격은 내가 행정 심판에 다툴 처분이 있는데 그게 행정 심판으로서 적합하냐라는 게 대상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냐, 그게 대상 적격이고, 청구인 적격은 내가 그 청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게 청구인 적격이고, 그리고 피청구인 적격은 지금 내가 상대 처분청이 누구다라는 게 적합하다. 그리고 청구 기간은 내가 아직 청구할 기간 안에 있다라는 게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심판 기간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가 그 심판 기구이고, 그 중에 판단을 사람이 뭔가 공정성 의심이 있으면 배제시켜야겠죠. 그게 제적 기피고, 그다음 지휘승계는 청구인 적격이 그 적법하다라는 전제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그걸 지휘승계. 그리고 선정 대표자는 청구인 적격이 여러 명인 거죠. 그럴 때 누구 한 명으로 아니면 두 명으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 그다음에 심판 참가는 이루어지는 행정심판이 어떤 불이익이 누군가에게 침해 주문에 의해서 최종 결론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에 대해 참여하는 사람을 심판 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청필기 심재신선심이라고 해서 두 문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 적격, 청구 기간,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행정심판 청구서에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접수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행정심판만으로도 뭔가가 원하는 나의 결론을 지금 받을 때까지 잠시 구제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집행정지인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처분. 만약에 취소심판으로 처분을 내가 불이익하다, 이 처분으로 내가 침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현재 받은 이 처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후에 재결을 받을 때 이 처분을 취소, 변경해달라고 하지만 당장 이 처분이 아직 사라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분적으로 여기에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이 처분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지, 지금 당장 제거는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임시적으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야 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제거를 하는 거지만 잠시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는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다만 행정심판 청구서의 부종, 이거는 부수하는 절차일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심판 청구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으면 집행정지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절차로 보면 이걸 다 지워서 보면 지금은 그림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큰 흐름은 행정심판 청구와 그리고 재결, 그리고 마지막에 집행정지. 행정심판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가 큰 줄기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씩 줄기가 뻗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소심판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부작위나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임시처분으로 또 보조 이에 이제 부수하는 또 다른 이제 구제수단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심판은 집행정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일 때는 임시처분으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나씩 이제 뻗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큰 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씩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30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법의 목적. 저희가 이제 시간이 오전에 1교시 때 요건을 대부분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2교시 때 나머지 이제 절차 파트,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이 3교시밖에 없다 보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법의 목적은 보시면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가지고 행정심판법의 목적에 또 보면 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처분이나 부작위 두 가지로 한다라고 그걸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이익을 구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도 종류가 처분 부작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처럼 어떤 심판이냐에 따라 다시 또 세분화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처분 부작위인 거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끔 이제 답안지 구상할 때 처분 부작위를 지금은 이제 사례보유사 듣는 분들은 그래서 심판법의 종류에 따라 정확하게 다시 세분화해서 적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사례보유사 지금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도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시 하나씩 좀 정확하게 다시 적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자 심판의 종류를 다시 나눠보면 원래 처분 부작위만으로 대상 적격인데 심판의 종류를 보면 취소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행정심판이 원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취소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행정심판. 그리고 무효동항 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여기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해 있습니다.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의무행 심판 보시면 당사자 신청에 대한 키워드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의무행 심판은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신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그리고 대상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라고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이게 정의는 원래 이제 여러분이 가장 숙지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문제를 안 냈던 이유가 이렇게 문제를 나올 일은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보았지만 가장 기초인 거죠. 우리가 행정심판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의뢰인이 왔을 때 뭐부터 할 거냐라고 보면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처분서부터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분서 달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에 어떤 위반 사항이 있고 그리고 누가 처분을 했는지 이걸 보고 날짜가 지났는지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날짜가 도과돼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그래서 서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어떤 심판을 청구할 거냐 이겠죠. 어떤 심판을 청구할 거냐, 취소냐, 의무행 심판이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 쓰겠죠. 먼저 원래는 이제 뭐 이길 거냐 질 거냐 여러분이 이제 수임료를 결정하고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순서상으로는 처분을 당사자의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검토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인 거죠. 어떤 심판을 청구할 건지. 취소는 말 그대로 처분만을 대상으로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무행 심판은 어떠한 당사자가 뭔가 신청을 했어요. 당사자가 뭔가를 신청을 먼저 했어 의뢰인이. 그런데 그 신청이 무언지를 알아봐야겠죠. 그 신청에 대해서 당사자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의뢰인의 이름으로 어떤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이제 의무행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은 일반적으로 불이익한 걸 제거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의무행 심판은 의뢰인이 신청인이 청구인이 유리한 걸 다시 청구하는 걸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적격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2페이지 요건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전체의 큰 줄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큰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개념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내가 실무적으로는 다시 심판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큰 줄기로 보시면 대상 적격을 보시면 다시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처분 부작위로에 대해서 내가 불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행정심판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적격이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은 행정청이 한 어떤 처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으로 대부분 청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개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분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 처분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행정청이 어떤 걸 행동을 한 것들은 거의 다 처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인즉 행정청이 하면 피청구인 적격이 자동적으로 행정청이라 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게 되면 보통은 거기에 어떤 행정청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여러분 접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나오는 그 문제지에는 대부분이 다 그러면 행정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잖아요. 행정에 관련된 문제고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처분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의 정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이 정의를 모의고사 때 해보니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세 가지가 다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공권력 행사, 그리고 거부를 하는 행위가 있고 그에 어디에도 해당되진 않지만 행정에 해당이 되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때문에 크게 다 처분에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권력 행사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그의 거부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두 문자로 그냥 꽁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는 행구법공 네 가지, 행정청 구체적 사실 법집행 공권력 행사가 일반적으로 한 가지, 그 다음에 그의 거부,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내가 요청했는데 거부하는 경우에 거부, 그 다음 마지막에는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그 거부도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세 가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작위는 처음에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 키워드는 상당한 기간입니다. 어떠한 상당한 기간이라는 건 절차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절차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청을 당사자가 했고 그런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지금 법에 적혀 있는 거죠. 행정청이 언제까지 하기로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문자로 그래서 신상의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을 다시 또 하나씩 보게 되면 행정청, 구체적 사실, 법집행, 공권력 행사 네 가지가 있는데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 특히 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분서를 의뢰인한테 받으면 처분서 하단에 일반적으로 도장이 찍혀 있는 도장을 표시하는 사람이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국가의 기관 등을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 사실은 당사자가 어떤 위반 사실이 있는지 법 몇 조 몇 항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거고, 당연히 상대방은 개별적 특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반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이 개별적, 규율 대상, 즉 법 몇 조 몇 항이 구체적일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 집행, 이로 인해 어떠한 법에 위반이 되었다,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당신은 업무정지 아니면 자격 취소가 된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법집행이라는 거죠.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관계 변동,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라 보시면 되고요.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행위. 그래서 줄여서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법집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행위를 공권력 행사라고 합니다.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 행사가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권력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자, 이제 그 거부로 보시면, 그 거부는 원칙은 거부 처분도 그 거부에 해당이 되는데,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거부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에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걸 판례에서 거부 행위도 처분성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주고 있는데 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거부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부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거부라는 단어가 거부 처분이 되었던 그냥 거부의 행위가 나오면 이거 그냥 판례를 보여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원래는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거부 행위만 했을 때에 검토하는 요건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험생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거부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걸 판례를 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행정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는 결론입니다. 내가 신청한 결과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래서 신청한 행위는 신청한 결과가 무엇이냐,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데 거부를 했다는 거죠.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법규상 외에도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주어져 있는데, 조리상이라는 건 그 사회 통념상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신청권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자로 저희가 공법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 등 있을 것,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 마지막에 신청권이 있을 것을 갖추게 되면 거부행위가 처분성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아직은 행정사에는 아직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 어떠한 영업신고를 신청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 결론이 영업신고증인데 이걸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어떤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침해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신청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거부는 거부 처분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작위 보겠습니다. 부작위 아까 다 보았습니다.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신상 의무를 내가지고 상당한 기간, 그 다음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이 네 가지를 갖추게 되면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위도 앞에 신청이 이렇게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청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걸 부작위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작위를 가지고 행정심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마지막 요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청이 한 번이라도 어떤 처분을 하거나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부작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대상 적격이 없는 걸로 되고 그 해당하는 처분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하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부작위로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시간적인 행정적인 낭비가 되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론적으로는 부작위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거의 부작위로는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만 이제 행정청이 얘기하는 거죠. 뭔가 통지서라도 보내라.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좀 낫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작위도 행정심판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청구인 적격. 이제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크게는 처분과 부작위를 보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이제 각각씩 나눠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청구인 적격도 나눠져 있다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 큰 개념을 이제 먼저 보시면 청구인 적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청구인 적격은 원칙적으로는 재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청구인 적격이 침해라는 걸, 그 처분 부작위로 받은 나의 침해를, 이걸 이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침해는 너무나 서류를 다 일일이 다 봐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적격이라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청구인 적격은 말 그대로 수많은 서류 중에서 그러면 청구인 적격 있는지 없는지 바로바로 확인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단으로 무분별한 심판 청구의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해서 청구인 적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따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시면,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보시면 처분에 취소 변경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법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효동항의 심판은 처분의 효력 여부 존재 여부에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키워드가 또 여기도 신청한 자로서 답안지 이제 사례부 의사 때 하다 보면 신청한 자 아니면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이제 맞는 걸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신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정의에 신청을 했다라는 전제에서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를 의무이행 심판 청구인 적격이라고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례부 의사 때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어의 청구인 적격은 여기에 우리가 대상 적격에서 보는 그 단어가 청구인 적격에서 중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각각의 우리가 전체 큰 줄기를 개념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각 심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일 때 대상은 처분이다. 그 다음에 무효동항 심판의 대상도 처분이고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은 거부처분 부작위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심판에 따라 청구인 적격은 그 각각의 단어에 뒤에만 붙이면 되는 거죠. 뒤에만 법률상 이익 있는 자, 법률상 이익 있는 자, 뒤에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 붙이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단어적으로는 뭔가 글자가 많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상 적격의 그 단어 뒤쪽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붙이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구조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결론적으로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다 거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원래는 크게 다시 또 세 분류가 되면 세 가지로 다시 나눠지는 거죠. 세 가지로. 그런데 이걸 하나씩 법률, 그다음 법률상 이익, 그다음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책에서 보시면 34페이지 보시면 법률은 근거법, 관련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법률상 이익은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서 저렇게 학설이 저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답안지에는 한 번에 다 나눠서 할 수 없으니 그냥 맨 밑에 있는 걸로 다 함축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여러분이 아마 이제 모의고사 때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뭐 암기해서 보통은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법률은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이 법률인 거고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는 건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해서 이걸 적으시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딱 적을 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취소 심판에 청구인 적격을 적게 되면 이걸 적고 이걸 적으시면 되고 의무이행 심판에 청구인 적격 적으면 이거 적고 이거 적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 다 따라오고 계십니다. 왜 적어야 되는지는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페이지 이제 제3자 청구인 적격입니다. 그런데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 내가 처분을 받았고 내가 침해가 생기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제3자의 청구인 적격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처분을 내가 다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조금씩 이제 확장해 주는 겁니다. 먼저 경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업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인근 주민. 내가 받은 처분이 아닙니다. 남이 받은 처분을 내가 다투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문제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청구인 적격에 대해 문제가 없다. 당사자가 만약에 침해가 있으면 자기가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그럴 때 먼저 경원자부터 보시면 여기는 제가 이제 답안지에 작성하기
작성을 위한 그런 이제 문구대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보고사 때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아마 7회 때 다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원자는 특별하지 않으면 경원자는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목차 구성을 할 때 먼저 취소 심판이라는 전제로 이렇게 목차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면 이렇게 계직구 이익이 있는 자라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근데 문제는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중에 예시로 경원자는 어떻다라고 해서 수익적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일방은 허가, 타방은 불허가로 기결되는 자를 경원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다만 현실적으로 아예 행정심판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된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잘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업자는 똑같은 개념인데 마지막만 이렇게 패턴만 달라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있는 것들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답안 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녹여져 있고요. 그럼 경업자는 누구냐? 기존 사업자인데 경쟁이 심화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아무나 그러면 경업자냐? 그러진 않고 해당하는 법률이 과당 경쟁 방지 목적,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해당하는 법률인 경우에 한해서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한해 경업자로 인정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기존 업자 중에서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 즉 과당 경쟁 방지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인근 주민도 똑같이 패턴, 이제 청구인 적격, 그다음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그다음 문제점, 마지막에 인근 주민 보시면 맨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침해를 다투는 관계가 맞지만 판례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에 있는 주민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러지 않는 다른 주민들 아니면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옆집에 어떤 건축물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나 청구했을 때 아까처럼 무분별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의 처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은 걸 내가 다투잖아요. 그러면 나도 청구할 수 있냐라고 보는 거죠. 내가 청구할 수 있냐. 내가 접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내가 침해를 받았다는 걸 먼저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안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아니면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제3자 청구인 적격으로 인근 주민에 해당된다는 걸 증명을 하면 그러면 제3자 청구인 적격에 인근 주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요건 중에 아까 대청피기 수많은 것 중에 청구인 적격 하나가 인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인정이 되면 각하는 안 받고 그러면 내가 처분을 취소시키려고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처분이 취소될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3자 청구인 적격 내가 청구할 수 있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은 결론적으로 키워드는 침해 여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인근 주민은 청구인 적격 인정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이 제3자 청구인 적격이 세 가지, 경원자, 경업자, 인근 주민. 그런데 경업자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경업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하냐에 따라 인근 주민은 증명을 한 경우에 한해 결론적으로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자 청구인 적격은 아직 한 번도 나오진 않았고 여러분이 사례집으로 유형을 좀 구분하신 다음에 특히 경원자, 경업자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경원자는 누군가는 허가가 안 되고 누군가는 허가가 되고 경업자는 원래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또 다른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다투는 걸 경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원자와 경업자 두 개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아마 경원자가 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6페이지. 자, 이제 청구인 적격으로 내가 그러면 처음에 어떤 침해를 받은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사례보고사 때 마지막 문제로 협의 청구이익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의 청구이익이라는 건 원래 내가 받은 침해를 협의의 청구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청구인 적격을 도입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협의의 청구이익과 청구이익은 약간 다른 개념이면서 같은 개념 같지만 약간 다르긴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협의의 청구이익은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즉 침해가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침해를 받은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현실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이다.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내가 활용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의 침해를 그냥 이의신청으로 그냥 해당하는 처분을 한 곳에 바로 빠르게 접수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다만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절차에 맞춰서 청구서에 내가 적어야 되고, 그다음 청구서에서 말하는 요건, 대청피기라는 것도 내가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 심판의 종류가 취소, 무효, 의무행 심판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나의 그러면 내 침해가 해결을 해주냐라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내가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본질적으로 그게 청구의 이익인 거죠. 그 청구의 이익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다 일반적으로 그 아까처럼 대상 적격, 그다음에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기간을 다 요건을 갖추어서 그러면 적법하게 되면 그러면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침해가 사라지게 하거나 처분이 사라지게 하는 게 최종 결론인 거죠. 이러이러한 걸 내가 절차를 거쳐서 그게 최종 내가 원하는 침해가 사라지게 되는 걸 말한다 보면 되는데, 뭐 쉽게 보면 운전면허 같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가 받았어요. 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최종 이게 사라지게 되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다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내가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처분에 대해서 안 다투고 침해가 있지만 안 다투고 그냥 그 일상의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도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절차를 할 수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기관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이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당신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당신 원하는 결론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거죠. 처분의 효과가 취소되어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원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그게 대표적으로 정년인 거죠. 정년으로 내가 침해는 이미 있었지만 어차피 행정심판을 이기더라도 그 날짜가 정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당신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경우에는 이 행정심판으로 더 이상 이익을 당신이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경우 해가지고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내가 업무정지를 이미 다 수행을 그에 맞춰서 내가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행정심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내가 다 이미 그에 대해서 수행을 다 이미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처분의 효과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라고 해가지고 제일 예시로 목적이 실현되거나 소멸한 경우, 내가 불합격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합격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기더라도 내가 합격을 했고 어차피 나의 결론이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 더 이상 행정심판을 가지고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침해가 있었지만 그 침해를 다툴 이유가 더 이상 사라졌을 때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반대적으로 다른 이유가 하나씩 있으면 행정심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의 경과가 끝났지만 부수적인 이익이 있으면 그러면 행정심판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된 경우, 원래는 업무정지만으로 이미 내가 업무정지를 내가 수행을 했고 다 받았으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지는데 아직 잔존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중적 요건이 되었을 때. 그래서 예외에서 보시면 3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가중적 처분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끝까지 다툴 이익이 있다. 그다음 마지막에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서도 불합격이었던 게 합격이 되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내가 다툴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법 부당함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를 가지고 내가 국가배상 요건으로 다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차적인 다른 요건이 되면 이걸 가지고 행정심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가 아까처럼 그림으로 보시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서 재결을 나옵니다. 그 재결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받고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론이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처분을 받게 해주거나 라는 게 그 재결문에 녹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정 이상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은 2달, 60일로 하고 있는데 60일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처음에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는 나의 침해가 있고 그다음 내가 재결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적 텀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재결을 안 받아도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그게 아까처럼 3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당신한테 실익이 있냐? 라고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난 실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이건 내가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또 다른 부수적인 이익이 있거나 내가 가중적인 이익이 있어서 나 끝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재결문을 받아야 나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회 청구 이익은 원래는 처음에 청구할 때는 이익이 있었지만 나중에 중간에 이제 이익이 사라지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단편적으로 꼭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는 청구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러나 중간에 과정에서 어떤 이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재결문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쭉 행정심판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 청구이라는 건 아직 침해가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현실적, 실제적으로 아직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협의회 청구이익을 논하면 된다. 보통은 청구인 적격만 논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 어떤 처분이냐 부작이냐 아니면 처분을 가지고 그 처분이 해당이 되면 대상 적격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청구인 적격은 내가 그냥 청구할 이익이 있다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어도 없을 것 같다라고 실제 들여다보았더니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협의회 청구 이익을 논하면 되고요. 보통은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2가지만 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은 수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는 피청구인 적격이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직권으로 다 이걸 정정을 해줍니다. 잘못 표시하시더라도. 그리고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자동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누가 누군지가 표시가 되어서, 다만 여러분이 어쨌든 답안지에는 적어야 되니까 피청구인 적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쉽게 보면 처분 등, 왜 등이냐면 부작위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을 왜 논해야 되냐면 바로 심판 기간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확정이 되면 누가 심판을 해야 되는지 심판기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논하는 이유는 심판기간 때문에. 그러면 심판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강상특 5가지로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광역지방행정심판위원회, 직근상급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적격은 행정심판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의 경정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내용을 다 읽을 수 있고요. 다음은 청구기간. 청구기간은 이제 대청피기, 가장 중요한 요건 4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청구기간, 즉 불복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신속하게 확정을 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는데 계속
만약에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행정이 계속 마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행정심판이 접수를 하게 되면 뭐든지 다 이 기간을 논하진 않고요. 이제 정해둔 거죠. 그래서 취소심판, 그다음 거부처분 의무행심판 두 가지 심판에 한해서만 불법기간을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심판, 거부처분 의무행심판, 우리가 두 문자로 치거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심판, 거부처분, 의무행심판. 그러면 부작위 의무행심판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답안지 구성하다 보면 행정심판은 90일, 180일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표현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모든 행정심판이 다 적용되는 거 아닌 거죠. 그 중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무효등왕심판은 날짜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부작위 의무행심판도 날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정심판이라고 표시를 하거나 두루뭉실하게 하게 되면 좋은 인상은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보면 심판의 종류를 먼저 답안지에서 찾으셨으면 계속 심판의 종류를 답안지에 계속 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따라 대상 적격이 달라지고 심판에 따라 청구인 적격이 달라지고 심판에 따라 청구 기간이 달라진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이 답안지에 꼭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90일, 180일, 90일, 180일의 기산점은 그러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관적으로 아는 날이 아니라 서류를 받은 날, 그리고 180일의 시작점도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처분을 받은 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수험 문제에서는 90일과 180일의 시작점은 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안지에는 90일은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송달일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 있었던 날도 발생한 날, 지금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처분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수험적으로는 둘 다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달된 날, 수령한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만족을 하게 되면 90일이 더 짧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예외적인 건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